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가서 518페이지 펼쳐보시면 되고요. 자, 환율 변동 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크게 보면은 환율 변동 효과는 첫 번째 외화 거래의 회계 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화로 표시된 외화 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18페이지에 보면은 환율 변동 효과의 인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면 기업은 외화 거래나 해외 사업장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 사업장이라 하면 해외 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해외 자회사. 그래서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같은 방법으로 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는 국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죠? 이러한 외화 거래와 해외 사업장의 운영 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환산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환율 변동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자, 환율 변동 효과는 크게 외화 매입 매출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이거 외화 거래 회계 처리. 두 번째,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 변동 효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능 통화예요. 기능 통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능 통화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표시 통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직접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고 통화라는 게 있어요. 보고 통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기능 통화라는 거. 얘는 영어로 functional currency예요. functional currency. functional currency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 통화가 뭐냐? 교재에 보면은 나와 있죠.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활동에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해운 회사들이 있죠. 해운 회사.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는 없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현대상선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영업 활동을 할 때 쓰는 화폐가 다 달러예요. 달러. US 달러. 그래서 US 달러로 다 거래가 이루어져요. 운임을 받고 그다음에 뭐 그 연료비를 지불하고 뭐 재반 비용 지불한 것들 다 달러로 해요.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통화가 다 US 달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된 영업 활동에서 활용되는 그 통화를 바로 기능 통화라고 얘기를 해요. 기능 통화. 그리고 이 기능 통화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중요한 게 일단 주된 영업 활동이 먼저고요. 주된 영업 활동 관련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회계 거래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회계 기록에 사용되는 통화예요. 회계 기록에 사용되는 통화다라는 거죠. 얘를 바로 기능 통화라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통화들이 있어요. 외화 통화들이 있는데 그 통화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기능 통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기준서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주된 지표하고 보조 지표로 구분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기능 통화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요 기능 통화가 아닌 통화, 기능 통화가 아닌 통화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바로 외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외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외화는 뭐라고요? 기능 통화 이외의 모든 통화를 외화라고 한다. 만약에
표시 통화 이외의 모든 통화를 외화라고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능 통화 이외의 모든 통화를 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넣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 통화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통화예요. 기능 통화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재무제표를 마지막으로 완성을 할 때 최종적으로 그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그 금액 단위, 그 금액 단위에 기록되는 통화를 바로 표시 통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표시 통화. 그리고 보고 통화도 표시 통화하고 상당히 유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지고 재무정보를 공시를 할 때는 원화 베이스로 공시를 해요. 우리나라 원화 베이스로. 근데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만 상장이 돼 있는 게 아니죠. 유럽에도 상장이 돼 있고요. 미국에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러면은 해외 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해외 증권 시장에서는 그 나라 화폐를 쓰도록 권장을 하죠. 강제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표시가 돼 있더라도 현지에서는 뭐 US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화로 표시가 돼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보고 통화라고 부른다. 보고 통화. 그래서 기능 통화, 표시 통화, 보고 통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교재 518페이지 다시 가서 용어 정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기능 통화가 나오죠, 중간에. 그래서 기능 통화란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한다. 기능 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그다음에 사건과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능 통화는 일단 한번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능 통화를 선정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주요 지표하고 보조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주요 지표가 뭐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주로 공급 가격에 영향을 주는 통화. 우리의 공급가에 뭐 재화든 용역이든. 두 번째는 문장 중간에 보면은 경쟁 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예요. 우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 그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은 우리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 통화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요 지표예요. 얘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례가 주어질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다시 이제 519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보조 지표가 나오죠. 주요 지표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 때는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조 지표로는 재무 활동과 영업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통화를 말한다. 자, 재무 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고 혹은 빌려오거나 증자를 하고 혹은 돈을 갚거나 하는 활동을 재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재무 활동에 사용되는 통화 혹은 영업 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유입되는 통화 이런 것들을 기능 통화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표시 통화죠, 표시 통화. 자, 표시 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능 통화하고 표시 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기능 통화를 표시 통화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능 통화는 달러인데 표시 통화는 원화야. 그럼 달러로 기록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 바꾸는 과정에서 환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외화 환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재무제표 환산이라고 불러요. 재무제표 환산.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환산을 할 때는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그 밑에 줄에 나오죠. 이때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에 마감 환율, 그러니까 결산일 현재의 마감 환율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뭘 적용한다?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환율 변동이 중요하지 않으면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항상 일치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환산하게 되면 차대변 합계가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 발생하느냐? 바로 이 환율 변동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 환율 변동 효과의 차이를 뭘로 처리한다? 바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쓰는 실무에서 쓰는 계정 과목은 요거를
해외 사업 환산 차 혹은 해외 사업 환산 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기능 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표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산 차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20페이지에 가서 외화거래의 기능 통화로의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1번 외화거래의 회계 처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0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외화거래하고 괄호 열고 기능 통화가 아닌 거래라고 되어 있죠. 외화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능 통화가 아닌 모든 통화를 외화라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재화나 용역을 매매하는 경우, 혹은 우리가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되거나, 혹은 차입이나 대여를 할 때 그 금액들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외화 거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할 경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한다?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예가 나와 있죠, 그죠? 은행에서 10월 1일 날 100불을 차입했어요. 거래 발생일인 10월 1일 날의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다. 그럼 100불에 대해서 달러당 1,200원이니까 얼마? 12만 원으로 차입금 금액을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 바로 밑에 단 외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환율 변동이 있지 않다면 뭘 사용할 수 있다? 평균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그 아래 문단에 나오죠, 그죠? 아래 문단 둘째 줄에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 거래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환율 변동이 중요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에 521페이지에 가서 좀 전에 얘기한 건 이제 기중의 외화 거래가 있는 경우에 처리하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그 외화 거래가 그 결산일, 그러니까 결산기 이내에 다 종료가 돼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외화 거래가 다 종결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2월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결산일이 끼게 돼요. 결산일이. 그럼 이 결산일 날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산일에는 그 외화 표시된 자산 부채를 환산을 해줘야 돼요.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 요 환산은 재무제표의 환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외화거래 자체를 환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이에요. 자,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재무제표나 어떤 항목들을 외화 환산을 할 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화폐성, 비화폐성법이에요. 자, 화폐성, 비화폐성법은 뭐냐면 자, 외화 환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 또는 뭐 이런 것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성 항목은 뭐냐면 자, 자산이 현금으로 회수가 되거나 부채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항목. 그런 것들 우리가 화폐성 항목이라고 하고요. 현금 이외의 자산 그 항목으로 이렇게 뭐 상환되거나 회수되는 그런 항목들을 비화폐성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은 뭐예요?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가 되죠. 돈을 받을 때 현금으로 회수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바로 화폐성 항목이 된다. 재고자산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 얘는 물건이죠, 물건. 그죠? 나중에 판매해서 현금을 받으면 현금화 되기는 하겠지만 이 재고자산 자체는 그냥 물건이에요. 화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바로 비화폐성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비화폐성 항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유형자산 볼까요? 유형자산. 유형자산도 대표적인 비화폐성 항목이에요. 비화폐성 항목.
비화폐성 항목이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재고자산 밑으로는 사실 대부분 다 비화폐성 항목이에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선급금 이런 게 있어요. 선급금. 자산 중에는 부채 중에는 선수금이 있어요. 자, 선급금, 선수금. 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선급금 뭐냐면 우리가 상품 같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 쪽으로 돈을 지불한 거죠. 근데 이 선급금 우리가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계약을 위반해 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비화폐성 항목이 된다. 선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리 계약금 쪽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물건을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얘도 비화폐성 항목이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얘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폐성, 비화폐성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 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유동, 비유동법 같은 게 있어요. 유동, 비유동법. 유동성, 비유동성법. 그죠? 그 다음에 현행환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현행환율법. 얘는 외화 거래에 대해서 적용할 때 거래. 얘는 재무제표 환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항목은 환산의 대상이 되고 비유동 항목은 환산의 대상에서 빼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비유동성법이에요. 자, 현행환율법은 뭐냐면 자본을 제외한 모든 자산 부채를 기말 환율로 환산을 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거래일의 환율을 추적할 수 없으면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게 바로 현행환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은 뭐다? 현행환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외화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화폐성, 비화폐성법을 적용을 하고요. 기준에서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는 현행환율법을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뒤에서 할 얘기를. 그래서 521페이지에 보면은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폐성 항목이 뭐냐? 화폐성 항목이란 미래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 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산 부채를 말한다. 중요한 거는 화폐 단위의 수량이죠. 화폐 단위의 수량.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혹은 종업원 급여 혹은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 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 배당,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폐성 항목이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자신의 지분 상품, 자기 주식 같은 것들이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 가치가 화폐 단위, 금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 항목이다. 즉 외화 환산의 대상이 된다. 결산 기말에 자산 부채로 남아 있으면 외화 환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화폐성 항목은 뭐냐? 미래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 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수 있는, 여기 화폐 단위를 말 지워버리세요. 그냥 수량이에요. 수량으로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가 아닌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 아까 얘기했었죠. 선급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선수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화폐성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 각 항목들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화폐성 항목은 어때요? 마감 환율로 환산을 하고요. 외환 차익을 뭘로 처리한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화폐성 항목은 어떻게 하느냐?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느냐 공정가치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환율 변동 효과의 처리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효과가 없어요. 최초에 취득할 당시에
그 환율을 적용한 걸 그대로 두면 돼. 근데 만약에 이 자산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과거에 매입을 했는데 해외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어. 그래서 달러로 주고.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토지 가격은 어떻게 돼요? 평가 금액이 공정가치가 달러로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화폐성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차이가 생긴다? 환율 변동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환율 변동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비화폐성 항목 중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외화 환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2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나와 있죠. 그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어떻게 된다? 거래일의 환율만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환산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어떻게 된다?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을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그 아래 표에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화폐성이냐 비화폐성이냐. 화폐성은 마감 환율을 적용하고요. 비화폐성은 역사적 원가로 그 측정하는 놈만 환산의 대상에서 빼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만 환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비화폐성 항목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외화 환산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을 하죠. 장부금액하고 순실현 가치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낮은 금액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저가법.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순실현 가치가 결국은 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된다? 매출원가에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토지의 재평가 모형,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함에 따라서 공정가치 변동이 생겼다. 그런 항목들은 자연스럽게 뭘로 간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해서 장부 금액을 결정한 항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앞서서 공부를 할 때 기말 결산 시에 공정가치 측정을 할 때 어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어떤 금액으로 표시가 되느냐. 둘 중 작은 금액이죠. 그죠? 첫 번째는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 자, 우리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적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적용해서 뽑아낸 그 장부금액하고 두 번째는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는 뭐였죠?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부대 비용을 뺀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순실현 가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기록을 했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유형 자산에서 손상 검사를 할 때 뭐를 비교를 했느냐? 자,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장부금액하고 뭐를 비교했다? 회수 가능 금액을 비교했다라는 거죠. 회수 가능 금액을 비교를 했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유형 자산의 요 회수 가능액은 뭘로 측정했었죠? 또 둘 중에 큰 금액이었죠? 뭐와 뭐 중에?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에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측정하고 그 회수 가능 금액을 장부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손상을 인식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외화 환산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523페이지에 보면은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해서 장부 금액이 결정되는 자산이 비화폐성 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 즉 장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 2번은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공정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그러니까 얘는 순실현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얘도 회수 가능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을 적용을 하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제가 나오죠. 숫자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보고기간 말에 외화 자산의 장부금액 결정돼 있어요. 자, 회사는 재고 자산을 2,000불에 매입해서 보고기간 말 현재 그대로 보유 중이에요. 판매하지 않고. 매입 시의 현물 환율은 1,000원이며 보고기간 말 현재 현물 환율은 1,200원이다. 자, 회사의 기능 통화는 원화래요. 원화. 그리고 나서 물음 1번에 봤더니 회사의 재고 자산의 순실현 가치는 1,700불이래요. 2,000불짜리가 1,700불이 됐죠. 그죠? 그러면은 달러 기준으로 300불만큼 어때요?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그죠? 이때 보고기간 말 현재 재고 자산의 장부 금액하고 평가 손익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자, 일단 장부 금액은 자, 달러 기준으로 지금 2,000불이죠. 그죠? 2,000불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원래는 비화폐성 항목이었으니까 뭘로 기록했을까? 거래 발생일의 환율이죠. 환율이 얼마일 때 얘를 매입했어요? 매입 시의 환율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000원이라고 그랬죠. 1,000원이었죠. 그죠? 여기가 1,000원. 달러당. 그러면 우리의 장부상에 저가법 적용을 하기 전에 장부 금액은 얼마로 기록되어 있었을까? 200만 원으로 기록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실현 가치인데 자, 기말 재고 자산이 지금 몇 불? 1,700불이 돼 버렸대요. 1,700불. 그죠? 그럼 달러 기준으로 지금 평가 손실이 일단 발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능 통화는 원화이기 때문에 원화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얘도 환산을 해주란 얘기죠. 근데 기말 지금 환율이 얼마래요? 1,200원이래요. 그죠? 여기가 1,200원이래. 1,200원 달러당.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204만 원이야. 자, 보세요. 외화 기준으로는 지금 평가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장부 금액이 늘어났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실이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순실현 가치가 1,500불일 때야. 1,500불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 얘가 바뀌겠죠. 얘가 1,500불이 돼요. 1,500불. 그러면 얘를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된다? 지금 180만 원이 되죠. 그죠? 180만 원이야. 그럼 이 차이가 20만 원만큼 감소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 20만 원을 우리가 뭘로 인식한다?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4페이지로 가서 결제 시점의 외환 차이가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한 회계 기간에 거래가 발생하고 대금도 결제가 다 끝나면 이해가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래 발생일과 결제일 사이에 결산일이 끼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화폐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화폐성 항목의 환산에 사용하는 환율이 회계 기간 중에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 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 차이는 그 외환 차이가 생기는 회계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화폐성 항목의 환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손익은 우리가 외화 환산 손익이라고 불러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결제가 일어났을 때 결제 시점의 환율하고 그 전년도 결산일의 환율하고의 차이만큼 환율 변동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 환율 변동효과는 뭘로 인식하냐면 바로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 이름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거래일과 결제일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 차이는 거래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모든 외환 차이를 그 회계기간에 인식하지만 거래가 결산일을 지나서 그 이후에 후속 회계기간에 결정되는 경우에는 각 회계기간별로 환율 변동 효과를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일이 껴있는 경우에는 외화 환산 손익과 외환 차손익이 이게 그 전년도에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는 이게 발생하겠죠. 차손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한 회계 기간이라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만 발생을 하겠지. 근데 중간에 결산일이 껴버리면은 그 중에 일부가 환산 이익, 환산 손실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525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예제를 한번 보면 자, 회사는 2001년도 2월 1일에 미국 A사에다가 10만 불의 외상 매출을 하였다. 회사는 2만 불은 2001년도 12월 10일 날 회수했고 나머지 8만 불은 2002년도 2월 10일에 현금으로 받았대요. 기능통화는 원화래요. 그리고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2월 1일이죠. 그죠? 2001년도 2월 1일이야. 요때 외상 매출을 했어요. 얼마만큼? 10만 불만큼. 그럼 여기에는 뭘 기록한다?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그리고 대변에는 매출을 기록하겠죠. 자, 이때 기록되는 금액은 이 거래 발생일의 환율. 자, 외화 금액은 10만 불이고요. 거래 발생일의 환율, 2월 1일자 환율을 봤더니 1,000원이야. 그럼 총 원화 금액이 얼마다? 1억이네요. 그죠? 1억. 매출이 1억. 자,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돈을 회수했대요. 2001년도 12월 10일 날 돈을 회수했다. 자, 그러면 현금이 돈이 들어왔죠. 그죠? 요때 지금 얼마를 회수했냐면 2만 불을 회수했대요. 2만 불. 그러면 12월 10일 날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12월 10일 환율이 지금 1,200원이에요. 그래서 곱하면은 2,400만 원을 회수를 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을 잠깐만요. 이거 조금 밑에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2만 불 곱하기 1,200원. 그죠? 그래서 얘가 보금액이고, 자, 매출 채권을 회수를 했죠. 그죠? 매출 채권을 얼마를 회수했느냐? 얼마를 회수했느냐? 2만 불을 회수했죠. 근데 이때 떨어지는 이 매출 채권은 원래 갖고 있던 데에서 없어져야 되니까 이때 1,000원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곱하기 1,000원. 그래서 매출 채권은 2천만 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지워진다.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400만 원은 왜 차이가 났을까? 환율이 1,000원에서 지금 1,200원이 됐기 때문에 200원만큼 20%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외환 차익으로 기록하면 된다. 다른 글씨로 써야 되겠죠? 색깔을. 여기는 외환 차익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2001년도
12월 31일이야. 자, 12월 31일 날 봤더니 우리의 외화 자산이 지금 8만 불이 남아 있어요. 매출 채권이니까 화폐성 항목이야. 그러면 환산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지금 8만 불이 남아 있는데 기말 결산일의 환율이 지금 얼마? 1,400원이 됐대. 1,400원. 그죠? 근데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매출 채권은 지금 달러당 1,000원으로 기록돼 있죠. 8만 불에 대해서 1,000원이니까 얼마? 8천만 원만큼 기록돼 있다. 그럼 이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8천에 1억 1,200, 3,200만 원이네요, 그죠? 맞죠? 3,200만 원. 얘가 3,20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8천만 원인데 요거 계산해 보면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매출 채권 금액이 증가했죠. 원화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돼? 매출 채권을 늘려줘야 되는 거죠. 매출 채권을 늘려준다. 얼만큼? 3,200만 원만큼. 이 3,200만 원을 왜 늘었다? 환율이 거래 발생일 날 1,000원이었던 게 결산일 날 1,4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기록을 해요. 외화 환산 이익이다. 그래서 금액은 3,200만 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연도 2월 10일 날 2002년도 2월 10일 날 8만 불을 회수를 했어요. 자, 그럼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죠? 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8만 불에 대해서 2002년도 2월 10일 날 환율이 지금 1,300원이죠. 그러면 얘는 8천에 8324, 1억 400만 원 들어왔네요, 그죠? 1억 400만 원 들어왔고요. 매출 채권을 지워줘야 돼요. 8만 불이 다 회수가 됐으니까 전년도 말에 매출 채권이 얼마 남아 있었다? 1억 1,200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1억 1,200만 원. 원화 기준으로 매출 채권이 1억 1,200만 원 있었는데 환율이 바뀌다 보니까 1억 400만 원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그럼 차익 금액이 얼마냐면 800만 원만큼 차변 쪽에 뭔가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바로 외환 차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간별로 외환 차익, 환산이익, 환산 차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 2월 10일 발생한 요 외환 차손은 뭐냐면 직전 연도 결산일의 환율이 1,400원이었던 게 지금 1,300원으로 100원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화폐성 항목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는 비화폐성 항목의 외환 차이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회사는 2001년도 1월 10일 날 타 회사의 지분 상품 주식을 5,000불에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지분 상품을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기타 포괄손익 인식 항목으로 분류했다. 즉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2001년 말에 봤더니 이 주식의 공정 가치는 5,500불이 됐대요. 10%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2002년도 1월 10일 날 이 주식을 전부 5,700불에 처분을 했대요. 자, 관련된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화폐성 항목은 원칙적으로 외화 환산의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외화 환산의 대상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럼 얘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자, 1월 10일이죠. 그죠? 2001년도 1월 10일 날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어요. 자, 얼마에 취득했느냐? 5,000불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취득 당시의 환율을 봤더니 1,2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총 600 얼마인가요? 600만 원이죠, 그죠? 600만 원이고 현금 6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기준 거래는 없었고 2001년 말 이제 결산을 맞았어요. 12월 31일. 봤더니 얘가 지금 공정 가치가 어떻게 됐대요? 5,000불짜리가 5,500불이 됐죠, 그죠? 그래서 5,500불 곱하기 기말 환율을 찾아보면 1,100원이야. 그래서 5,500불에 1,100원 곱하면 605만 원이네요, 그죠? 얘가 605만 원이야. 그러면 장부 금액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5만 원. 5만 원만큼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뭘 인식한다? 바로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한다. 즉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얘는 포괄 이익이죠. 금액은 5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2002년도 2월 10일 날 처분을 했대요. 얼마 받고 처분을 했느냐? 5,700불에 처분했다고 그랬죠, 그죠? 5,700불인데 2002년도 2월 10일 환율을 1월 10일이죠. 환율을 봤더니 1,150원이래요. 1,150원. 여기가 1월이죠. 1월 10일. 그러면 1,150원이죠. 655만 5천 원. 655만 5천 원.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현금 655만 5천 원 인식을 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매도 가능 증권 없애주고 얼마? 605만 원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얘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있었던 5만 원 지워준다.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차대변 합계 55만 5천 원이 얘가 뭐가 된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된다. 처분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55만 5천? 좀 이상한가? 아, 여러분들 교재에 요 평가이익 없애는 걸 안 써놨네요, 그죠? 여기 빠졌어요.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재를 이걸로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2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기능 통화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회계 변경이죠, 회계 변경.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공부할 것 중에 기능 통화의 변경은 얘는 회계 원칙의 변경에 들어가요. 회계 원칙의 변경.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기능 통화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만 실제 거래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기능 통화를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의 변경은 기능 통화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회사가 해운 회사인데 갑자기 전 세계 해운 업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기를 야, 이제부터 우리 달러화로 거래하지 말고 유로화로 하자. 혹은 파운드화로 하자. 이렇게 통화를 바꿨다 이거야. 그럼 우리도 따라서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부득불 기능 통화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 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라는 거. 전진 적용한다. 즉 기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라고 되고, 비화폐성 항목은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역사적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통화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소급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율을 다 따라가 가지고 소급해서 어떻게 고칠 거야.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진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27페이지 고 하단에 보면은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에 사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사용하면 가장 편리하겠죠. 근데 그 둘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랑 거의 매일반이에요.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재무제표는 어떤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통화를 표시통화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일치하죠. 그리고 표시통화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와 재무제표의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환산을 해야 돼요. 표시통화로. 그리고 그 밑에 표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528페이지의 예제를 볼게요.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3일에 미국 현지 법인인 의 재무제표이다. 자, 현지 법인은 2001년 초에 설립되었고 현지 법인의 기능통화인 달러화로 작성한 2001년도의 시산표는 다음과 같다. 얘가 지금 2001년도 12월 말에 시산표란 얘기예요. 그리고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통화가 원화일 때, 자, 기능통화는 달러인데 표시통화는 원화래요. 환산이 필요하겠죠, 그죠? 재무제표. 자, 3일에 2001년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단 수익 비용은 평균 환율을 적용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칠판이 잘 안 지워지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항목이 있고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능통화, 그리고 여기에 환율, 그다음에 여기에 표시통화. 얘는 원화다. 얘는 달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산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자산, 그 다음에 비용, 차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합계가 나오고요. 시산표 등식의 차변 합계.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수익이 되겠죠, 그죠? 수익. 그래서 여기도 합계가 된다. 그래서 달러 표시를 봤더니 자산이 4,000불, 비용을 봤더니 1,500불. 그래서 합계가 봤더니 5,500불이다. 부채는 1,000불, 자본금은 2,000불. 이익잉여금은 아직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니까 있고, 수익이 2,500불. 그래서 합계가 5,500불이다.
500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자산 부채는 언제 환율을 적용한다? 마감일, 결산일 현재의 마감 환율을 적용한다. 즉, 언제 거? 그 아래쪽에 있는 환율표를 보면 2001년 말의 숫자를 적용하면 되겠죠. 환율은 1,200원이 되겠죠. 1,200원.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1,200원.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먼저 건드리면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설립 당시. 그러니까 얘는 2001년 초에 설립됐다 그랬죠? 그럼 2001년 초의 환율 얼마? 1,000원. 얘는 1,000원이다. 주의를 해야 돼요. 얘는 1,000원이다. 달러당 1,000원이다. 자, 그리고 남은 수익 비용은 뭘 적용한다? 평균 환율을 적용을 해라. 평균 환율 얼마? 1,150원. 여기에 1,150원. 그리고 수익도 1,150원. 여기 이익이 엄청 잘못 썼네요. 여기 자본금에다가 써야죠, 그죠? 자본금 여기다가 1,000원. 자, 그러면 기능통화에다가 환율을 곱하면 이제 표시통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4,000불 곱하기 1,200원에서 480만 원. 그죠? 그다음에 비용은 1,500원 곱하기 1,150원에서 172만 5천 원. 그래서 합계를 해보면 652만 5천 원이죠, 그죠? 652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부채는 1,000달러 곱하기 1,200원에서 120만 원. 자본금은 2,000불 곱하기 1,000원에서 2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수익은 얼마예요? 2,500원 곱하기 불 곱하기 1,150원. 그러니까 287만 5천 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변 합계도 똑같이 652만 5천 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652만 5천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역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이익염이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45만 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좀 환산할 때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한 칸이 더 필요하네.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들어가야 돼요. 누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이 아까 2,500불이었고 여기가 합계가 5,500불. 그죠? 그다음 평균 환율이 아까 1,150원. 그래서 287만 5천 원. 그죠? 그러면 여기가 652만 5천 원이에요. 자, 이익잉여금은 결국은 얘네가 지금 설립 1차 년도이기 때문에 1차 년도의 당기순이익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1차 년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냐면 요 수익에서 요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그게 요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87만 5천 원에서 172만 5천 원 되면 115만 원. 115만 원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대변 합계를 650만 5천 원이 되게 맞춰주는 금액을 여기다 찾아놔야 돼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70만 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70만 원이다. 그럼 얘는 해외 사업 환산차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죠? 재무제표 환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응? 환산 차이가 45만 원? 왜 이렇게 됐지? 제가 뭘 계산을 잘못했나 보네요. 아, 이건 지금 시산표라서 그런 거고요. 시산표. 얘를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로 쪼개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얘는 지금 시산표 상태니까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를 상계를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환산 차이가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45만 원. 이 상태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은 재무상태표에 이 이익잉여금이 반영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52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해외 사업장에 환산돼 있어요. 해외 사업장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는 기말의 마감 환율, 아까 똑같죠, 그죠? 수익비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그 환산 차이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외 사업 환산차, 해외 사업 환산대 이런 걸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과 별도로 자본 항목으로 인식한 해외 사업장 관련 외환 차이의 누계액은 해외 사, 그러니까 아까 봤던 해외 사업 환산차, 환산대 그 누계 금액이에요. 해외 사업장의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 조정으로 자본에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얘를 비로소 해외 사업장을 처분할 때 이 환율 차이 부분을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연습 문제 풀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